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소아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에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 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 치료를 튼튼하게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 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 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가 책임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와 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상실에 더해서 부동산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시는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면서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바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회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 완화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합리이고 공정입니다. 내부 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넓혀서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손실을 입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 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으로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미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됐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통상가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 부흥의 새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꿔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추격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힐 것이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서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 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서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그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냈고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전면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한 우리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과 뛰어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소년 노동자 출신의 변호사로 2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시장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장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장례를 정리하고 회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낮은 탁자로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제 잠깐만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질문 조정이나 시나리오 없이 기자 여러분과 후보 사이에 소통 중심의 열린 기자회견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명을 받은 다음에 질문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을 더 낮은 탁자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소희 기자님. 마이크를 여기 있습니다. 맨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후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추경 편성 논의를 한 번 더 국회에 요청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여전히 조금 다소 부정적이어서 정치권이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에 추경이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격차도 많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또 야당 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또 저의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약간의 조건들이 붙거나 군더더기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여전히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김종인 여전히 위원장 맞나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100조 지원 얘기도 철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빚내서 나라 빚 늘리면서 국민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부의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좋겠다. 예, 앞에 단서가 빚을 내더라도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신 걸 봤기 때문에 맞겠죠. 그건 결국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국채 발행이나 또는 지금 추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정부가 거부 또는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도 이제 여야에게 이제 제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는 지금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전제로 지금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방역 강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어려운 곳은 더 어렵게, 힘든 사람에겐 더 힘들게, 또 힘든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K자형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 복구되는 데는 빨리 복구되는데 오히려 다른 어려운 영역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총량으로는 회복되지만 양극화와 격차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 양극화와 격차가 확대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격차라고 합니다. 소위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제 역량이 좀 여력이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가게 되고, 또 어려운 서민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문제는 코로나19에 한정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클 샌들 교수와 대담에서도 서로 의견에 일치를 이뤘던 것이, 결국 능력주의나 학력주의로 포장된 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 격화시킨다.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우리 산업 전반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의 내용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환성장 정책이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전환성장 정책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 투자, 세 번째는 미래형 인재 양성 투자, 교육 체계 혁신이죠. 그다음에 규제 합리화, 이렇게 말드렸는데, 교육 격차 해소도 해소지만 나아가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 체계 개편이 대체 뭐냐? 이러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 교수진, 예를 들면 교수진, 교사진, 여기도 재교육이 필요할 테고, 시설과 아니면 공간도 또 확충해야 될 것이다.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KBS의 송낙규 기자님. 네, 저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짧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가 질의라서 컴팩트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추경 편성 시기는 설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얘기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주장하는데, 후보님 생각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식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미래로 전가할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서 계속 연장해 왔죠. 정부는 가장 돈이 안 들고 임시 방편에 가까운 정책이죠. 첫 번째 금융 지원.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손실 보상, 법에 의한 손실 보상. 금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에 정한 보상.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예산도 지금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 지원이겠죠. 저번에 2차, 3차, 4차 했던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다.
승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출을. 그게 이제 지역 화폐 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죠. 사실은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이어서 이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 액수에 비해서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다. 1차가 그랬던 거죠. 전 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것이고요.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뭐 저도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정책 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절제해야 되겠죠. 오로지 국민과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익되느냐, 누구한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조 원 지원을 한다면 내가 당선된 후에 하겠다라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뭐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근데 대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건 뭐 여야 협의와 정부가 기획할 일인데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면 될 텐데 이걸로 또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능하면 하나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체적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제가 이해하는데요.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데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님. 네, 후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번 오늘까지 공정수당 관련해서 좀 시사해 주셨는데 좀 대선 공약으로 보면 되는 건지 또 구체적인 구상은 또 언제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대규모 주택 공급 그거는 뭐 설 연휴 전에 발표된다고 좀 생각해도 될지 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정수당은 이미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아마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된 것 같은데요.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이런 좀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도 먼저 한다면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은 공공부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겠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대규모 택지 공급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발표를 하긴 할 텐데 설이 언제죠? 2월 초 그 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채널A 최수연 기자님.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채널A 최수연입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푸시겠다는 의미신지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어제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주택 부동산 문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이미 지났다. 작년 연말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채워줘야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최대한 원가에서 조금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 수준에서 추가 공급을 더 해야 청년 세대도 또 신혼부부도 사회적 약자들도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 해 나가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이게 시장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를 주자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감면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거기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상당한 양의 이제 물량이 나올 것이고 주택가격 안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재정비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주택을 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원가에 또는 건설 원가에서 약간의 이익을 붙인 정도에 공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의 상황도 보고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도 들어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정도 늘리자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우리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는 지금 이미 계획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도 있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좀 추가의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택지 공급에 더해서 도시 정비 사업도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지상 전철, 철도 또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면서 택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누가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여기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한다.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요. 좀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도 지금 대비해야 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다만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 문제는 저희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주택 비중이 너무 낮다. 5%에 불과해서 최소한 임기 내에 10% 정도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늘리냐. 매입 임대, 신축 임대 이런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그때를. 그래서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그때는 공공주택을 확보한 기회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송정은 기자님. 문화일보 송정은입니다. 오늘 회견문에서 G5나 뭐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다음에 실용주의 같은 거를 강조하셨는데 좀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요. 그 정세균 총리님도 경선 때 이제 비슷한 걸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의 747이나 황교안 대표 민부론을 좀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의 목표를 제시할 때는 아무래도 좀 가시적인 이제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인지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은 누가 봐도 이게 불가능한 소리였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비교는 안 해주시면 좀 좋겠고. 뭐 민부론, 저는 정치인들이 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고 또 정치에 있어서 좋은 목표, 좋은 지향, 좋은 비전들은 같이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G5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군사력 기준 6위, 보통 또 경제력 기준 10위, 뭐 수출 기준 9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삶의 지표는 매우 많이 떨어지고 있죠. 또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 역량까지 합치면 보통 6, 7위 이렇게 국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경제력도 개선하고 군사력도 개선하고 또 예를 들면 문화 지수, 또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물론 거기에 GDP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중에 주가 지수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목표를 지금보다는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G5 진입을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눈 앞만 보고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열심히 안전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멀리 최종 목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설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목표 지점을 설정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데 조선일보 김원중 기자님. 후보님 조선일보 김준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실용주의 외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주도로 하는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후보님께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나 아니면은 저 통상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거 우리나라가 좀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yes or no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하나만 제가 더 대통령 되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중에 누구를 먼저 더 만나실 생각이신지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yes or no, OX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요새 그게 유행이더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다른 선택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런 게 있더군요. 재밌긴 했는데 저는 국가 경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언제나 제3의 선택지를 연구해야 된다. 누군가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들한테 이익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택당하는 사람은 이익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입이냐 미가입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면 되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다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어느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실용주의의 기준은 뭐냐? 바로 국익이고 국익은 뭐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
12, 분사력 6위, 종합국력 6, 7위 이렇게 평가될 정도인데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다.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쿼드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요구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어봐도 미리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물어보던들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 제3의 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가장 비주체적이고 가장 굴종적인 자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모호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조선비주 방재혁 기자님.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오늘 종합국력 세계 5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한다고 하셨고 후보님께서 평소에도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주 언급하셨었는데 혹시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제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매우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계속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목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세계일보 김현우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김현우입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경선 당시에 이제 기본 시리즈 공약을 주로 많이 내세우셨었는데 이제 막상 후보가 된 뒤에는 계속해서 성장 공약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기본 시리즈 관련해서 총체적인 공약 발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공약과 제1 공약 이거를 이제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이제 경선 토론회 때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된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좀 다른데요 했더니 포기한 거 아니냐, 이제는 바꾸는 거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회 총량을 늘리는 겁니다. 청년의 이 절망과 좌절, 이 분열, 갈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완화하는 것도 역시 미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곧 성장이죠. 그래서 이 성장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다. 그래서 그럼 기본 시리즈는 포기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시리즈와 관련된 공약은 저희가 내부적인 정리는 다 끝났는데 곧 발표할 기본소득.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인데 액수가 작은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본소득 국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부분적 기본소득은 예를 들면 지금 아동수당이 이미 기본소득, 저희가 말하는 아동 기본소득인데 그거는 지금 계속 연령대를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늘릴 것이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입할 것이고 또 작년, 그러니까 정년이 끝나고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한 5년간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농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 시리즈는 거기다 이제 기본 주택, 기본 금융까지 저희가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서울경제 주재현 기자님. 네, 후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적 기본소득을 질문 드리려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다른 질문으로 오늘 여기가 이제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기도 이제 기존의 엔진 노동자들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문제를 앓고 있는데 산업 대전환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산업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이 겪게 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구체적인 좀 방법들이 있으신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전환 때문에 산업 전체가 이제 재편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전환 또 신산업 창출.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전환의 과정에서 이제 충격이 발생하죠. 과거 형태의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 노동자들은 이제 기회를 잃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의제가 생겨난 거죠.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든 아니면 과거형 산업 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첫째는 노동자라면 결국 재교육이 필요할 테고요. 또 적응 기간에 안전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업들로서도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결국 정부의 재정과 또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우린 전환기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률에 뭐라고 통과됐죠? 공정전환기금. 공정전환기금이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긴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님. 네,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방금 그 이제 자동차 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한국 산업이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곳이기도 하면서도 최근 뭐 강성노조 문제 등으로 한국 그 자동차 산업의 침체도 함께 겪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께서 노동 공약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말 길게 하지 말라고 지금 X표 하면서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내용이 매우 좀 포괄적이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뭐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순환 중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의 현재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면 이 조직된 강경 노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정규직을 안 뽑아버리죠. 전부 비정규직으로 뽑거나 외주를 주거나 또는 아예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순환으로 좀 바꾸자. 그 첫 번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어떻게든지 좀 완화해 나가자. 불안하지 않게.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면 재원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부담을 좀 주고해야 되는데 대신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주자.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불신이 팽배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부족한 안전망 문제, 고용 유연성 문제 또는 이제 부담을 좀 늘리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연합뉴스 TV 구하림 기자님.
네, 후보님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회계문에서도 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언급하셨고 뭐 연말에도 연초에도 계속 청년 관련 공약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20, 30대들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좀 아직 후보님이 흡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새해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새해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돌파하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 문제에 이제 천착하려는 이유는 청년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문제, 청년들의 절망의 문제, 또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자살률의 문제, 또는 갈등, 분열, 이 문제의 모든 원천은 사실 기회 부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 부족이 생긴 이유가 대체 뭐냐? 저는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불공정을, 즉 정의로움, 공정성을 방치한 결과 불공정하고 양극화됐고 비효율이 심화됐고 저성장에 빠졌다. 그래서 기회가 적어졌고 새로운 청년 세대는 기회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문제이자 답인 거죠.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으면서 그 기회를 누리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의 문제, 이걸 방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불만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기회 부족 문제고 기회 부족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 진심을 이해해 주면 그리고 이 진심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 비전과 정책이 있고 또 이재명이 집권하면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 희망 있는 사회가 되겠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겠다라고 믿으면 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 문제로 표징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하림 기자가 회견문 내용을 걸어서 현안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른 기자분들께서 이 회견문과 관련한 질의를 안 계속 하실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님. 네, 하세요. 하십시오, 그럼. 네, 하세요. 그 기자회견문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현안 질문을 나중에. 편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입니다. 오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투자의 규모와 투자 분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주 세부적인 투자 규모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고 구체적으로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네. 서울신문 김가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김가현입니다.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박정희 고속도로나 정부화 고속도로에 비해서 좀 추상적이고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아마 제가 발표한 여러 정책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물리적인 정책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에너지의 이제 공급 방식이 대량 생산을 해서 분산해 주는 방식이에요.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석탄 발전 해서 전력망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바꿔야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 각지에서 태양광, 풍력 또는 하다못해 뭐 지열이든 아니면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온갖 가지 방식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뭐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미줄처럼 마치 폐처럼 전국을 모두 연결하는 전력망을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력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일방향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쌍방향으로 바꿔야 되고 또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밤에는 태양이 안 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일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력망을 어디다 까느냐, 산에다가 고압 철탑을 까느냐, 아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통신, 전기, 물류 이런 걸 다 통합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이제 국가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과거의 고속도로 또는 도로망처럼 깔게 되면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가 가능해지고 그게 하나의 큰 산업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의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소아리 공장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 여기도 와 계셨던 양기대 의원 등은 이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로 이 공장을 옮기고 이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늘릴 경우 전력 공급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장을 옮기는 문제는 어제 양기대 의원께서 어젯밤에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봤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를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뭐 방법이 뭐냐? 전기는 이제 어차피 화석 연료로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수력, 원자력 이런 게 그 발전원인데 실제는 이 전기 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기 공급 시스템 부족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충전 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지금 매우 불편한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정부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전기차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테고 이거는 빨리 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중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전기 자체가 부족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대한경제 박정배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대한경제 박정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후보님이 요청하고 있는 토론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법정 토론회를 제외하고 참가를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후보들이라도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법정 토론회 참가가 확정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외에 뭐 김동연 뭐 새로운 물결 후보랄지 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등에게도 참가 의향을 전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 답변하기 전에 아까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주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에 관한 건데 생산을 하고도 전력망에 연결을 못 해가지고 생산 시설을 세워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 전력망을 확보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토론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토론을 개최를 주최하는 쪽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또 판단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질문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좀 국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안 질의하셔도 되고요. 자, 뉴스원의 이준성 기자님.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 아니라 그 회견문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이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를 목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지난해 연말 거리두기 단계 완화하면서 좀 뭐 위중 증상도 급증하고 K 방역 성과가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특히 최근에는 좀 백신 접종을 장려하시던 천은미 교수께서 백신 부작용 때문에 요거 2차 접종 완료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국민들이 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표 국가 책임 방역은 좀 K 방역에 비해서 좀 어떤 점을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방면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께서 실제로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 체계, 특히 이제 중증 의료 체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료 현장을 자꾸 가보면 의료 종사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의 뼈와 살을 갈아 넣냐, 우리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국가 방역을 하자는 거냐, 이런 불만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그래서 일부러 처우 개선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충분한 보상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뭐 방역에 국민들이 협조하게 하는 거, 방역 조치에,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특히 이제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최소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걸려도 소위 돌파 감염이 돼도 그냥 감염된 사람보다는 이제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15분의 1 정도다라고 하니까 사실 본인들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내가 백신 접종을 했다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무관하면은 본인들이 치료비 내라, 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백신 국가 책임제를 해서 국가가 명백히 관계없다고 증명되지 않은 거 다 책임진다. 이렇게 좀 조금 안심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어떤 인센티브를 좀 많이 지원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이 거부하지 않고 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시스템을 만드는 거, 백신 국가 책임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계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국민 지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원래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공동체의 질병을 막는 것은. 근데 그걸 개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개인이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겠다. 보상과 지원을 분명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YTN 권민석 기자님. 그럼 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할부로 받으십시오.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가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특별법 사각지대 문제나 실업급여 학생들이 좀 실습 과정에서 많이 죽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조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두 가지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산재 발생률 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노동시간도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결국 생산성이 명색이 선진국이라는데 생산성은 수준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 많이 일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벌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전관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산재 사망률 또 중대재해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뭐 논란 끝에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처리가 됐고 이제 곧 시행이 될 테니까 좀 이 점 때문이라도 좀 재해 발생률이나 재해 피해가 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산업재해 사망률 또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방치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드는 비용하고 이걸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안전 관리를 잘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방치해서 사고가 나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싸더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처벌도 이익을 보는 사업주가 아니라 월급 받고 현장 관리하는 과장급이 대신 지고 형사 책임도 민사배상 책임은 어차피 산재로 대부분 처리되고 뭐 근로재해보험 들어놓으면 회사에 손해부담 없이 위자료 정도 조금만 더 주면 해결이 되니까 평소에 안전시설 관리나 안전 인력 유지에 드는 비용보다 그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책임을 지금보다는 대폭 올려가지고 평소에 안전관리 또 안전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이 훨씬 싸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징벌배상까지 들어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실습생들의 이제 산재 사고, 그것도 뭐 중대 산재 사고, 사망 사고가 우리 국민들을 매우 가슴 아프게 하죠. 저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까지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저도 참 참혹한 장면을 많이 봤죠. 저도 뭐 여러 차례 산재 사고 이걸로 지금 현재도 그 상흔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남아 있기도 한데 실습생들은 그야말로 공부하는 실습하는 학생인데 사실은 말로는 실습이면서 실제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긴 거죠. 결국 저는 근로 감독의 문제, 노동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하고 근로 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실습생들을 그야말로 좀 부려먹는다고나 할까, 이 노동 착취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노동 감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8분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또 후보님께서 매우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님. 예, 중앙일보 김효성입니다. 그 회견문에 보면 국가적 대투자 혹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후보님의 비전이나 정책을 보면 매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집권 후에 이제 비대한 정부 혹은 큰 정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효율성이나 혹은 이제 개인의 자유가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좀 억눌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고민 없으신지.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뭐 고래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그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또는 정부 자체를 비대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죠. 특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4대 위기, 뭐 그 외에도 위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격동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평소에는 순위를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정기에는. 이 격변기에는 사실 순위를 바꿀 수가 있죠. 스케이팅 선수들도 원래 코너에서도 순서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만들자. 그리고 산업 전환을 해내야 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그게 가능하냐? 기업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죠. 근데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결국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비대한 정부와는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키우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위기 국면을 탈출하고 이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늘린다. 정부의 기여를 극대화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를 통째로 비대한 정부로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정책 발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하신 기자님들은 그때 더 왕성하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22년 새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